하지만 폭격이나 군사작전만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마크롱은 호르무즈에서 아시아 태평양까지 트럼프의 모든 계획을 망칠 거대한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냉전의 가장 어두운 시기처럼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파리까지 독립을 위한 거대한 연합이 지도를 따라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세계적인 체스판에서 두 가지 중요한 움직임으로 트럼프를 큰 교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마크롱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트럼프가 모든 힘을 다해도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했습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훨씬 더 도전적이며 글로벌 리더십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충격적인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마크롱은 중견국들에게 베이징과 워싱턴의 초강대국에 맞서 유럽 동맹 아래 단결할 것을 촉구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제3의 블록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극동까지 이어지는 마크롱과 트럼프 간의 전략적 체스 게임의 첫 번째 장으로 이동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통로 중 하나로 2026년 4월부터 순수한 상업적 수로에서 두 가지 뚜렷한 세계관과 리더십 철학이 시험되는 글로벌 실험실로 발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봉쇄와 대규모 해군 주둔은 위기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고 폭발적인 분위기로 끌어들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군사력 과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그 전략적 요충지에서 에마누엘 마크롱의 정교하게 조율된 유럽 계획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매우 매력적인 대륙이며 점점 더 단순하고 현대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국 친구들이 저에게 독특한 판매 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측 가능합니다. 2026년 4월 3일 아침 몰타 국기를 단 대형 화물선 크리비호가 프랑스 회사 CMA-CGM 소유로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한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 전쟁이 격화된 이후 서방 선박으로는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국제 보고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배가 해협을 순조롭게 통과한 것은 단순한 물류상의 세부 사항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분석해보면 이는 지역에서 트럼프의 입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마크롱이 트럼프의 계획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 없이도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노력이었다. 프랑스 선박이 이 위험한 해역을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파리 행정부가 주도한 정교한 외교적 체스 게임이 있다. 2026년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와 아랍연합동맹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 초안을 투표에 붙여 그들의 군사작전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움직임으로 프랑스는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결의안을 거부했다. 트럼프가 군사적 교착 상태에 직면해 있는 동안 마크롱은 새로운 폭로를 열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붕괴는 마크롱이 트럼프에 대해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에마누엘 마크롱의 진정한 전략적 묘수는 4월 3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연단에 올라 워싱턴의 변덕스러운 정책에 대한 철학적 반란을 시작했을 때였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지배에 의존하고 싶지 않으며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싶지 않습니다. 마크롱은 여기서 단순히 비전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실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접근 방식에 대한 글로벌 중견국들의 직접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 간에 새로운 협력을 구축할 공간이 있습니다. 한국, 프랑스와 함께 다른 유럽 국가들, 캐나다, 일본, 인도, 브라질, 호주가 이러한 의제를 공유함으로써 일종의 제3의 길을 갖게 됩니다. 중국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정의상 미국과 일치합니다. 이 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당신은 나와 함께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라는 흑백 논리에 대한 매우 정중하면서도 똑같이 파괴적인 비판을 구성합니다. 이 주장은 역사적 참조를 바탕으로 하지만 훨씬 더 야심찬 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961년에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인도의 네루, 이집트의 나세르는 냉전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는 국가들로 구성된 비동맹 운동을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은 주로 경제 자원이 제한된 개발도상국들의 소극적인 중립 추구였고 초강대국들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마크롱이 제안하는 모델은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수동적인 중립 대신 두 패권의 과잉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적 저항을 옹호합니다. 게다가 그가 부르고 있는 국가들은 주변적인 행위자가 아닙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첨단 기술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생산의 중심지로 트럼프의 무역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독립적인 핵능력과 14억 명의 거대한 시장을 가진 대륙과도 같습니다. 호주 핵심 광물과 태평양 안보의 주요 국가. 이들은 주변 국가가 아니며 마크롱은 이들이 초강대국에 맞서 최전선에 서기를 원합니다. 1961년에 미국과 소련은 중견국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세계가 초강대국의 영향력 독점을 깨뜨릴 것이라고 보아 이러한 움직임을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과 동맹국을 향한 안보 협박으로 인한 좌절을 읽고 마크롱은 이들 국가의 양측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외교적 언어는 이 전략을 마치 테피스트리처럼 엮고 있다. 그가 4월 1일 일본 방문 중에 한 발언은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대한 매우 미묘한 메시의 일격이었으며 트럼프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다른 대륙에 비해 때때로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예측 가능성은 가치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본, 기술, 그리고 국가의 사고방식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마크롱은 바로 이 이유로 유럽을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격동적인 물결에 맞서 그는 파리에 지루하지만 안전한 항구를 제공합니다. 이란 위기에 대한 그의 합리적인 입장은 이 선언문의 군사적 정당성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마크롱은 트럼프의 철학을 해독했는데 이는 오로지 힘의 사용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매우 나쁜 정권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과 많은 주제에서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폭격이나 군사작전만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 이런 종류의 작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우리는 결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0년이 지난 후에도. 이는 서방이 지난 20년 동안 추구해온 개입주의적 교리를 동맹국 스스로 지적으로 해체하는 것이며 트럼프가 이제 항공모함으로 계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란에서 석유를 사서 큰돈을 벌겠다는 상인의 사고방식으로 한 트럼프의 발언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두 지도자 철학 간의 큰 차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마크롱의 전략은 단순히 워싱턴의 예측 불가능한 정치로부터의 외교적 탈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베이징의 경제적 지배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이중방패의 첫 번째 단계는 4월 연설 직전에 도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3월 30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일본과 프랑스가 서명한 핵심 광물 로드맵은 일상적인 양자 무역 협정을 넘어서는 중요성을 지닙니다. 이 협정은 현대 기술과 방위 산업의 생명선인 히토류 원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자재 형태로 전 세계 생산의 70%를, 정제된 제품 형태로는 9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하룻밤 사이에 국가의 첨단 기술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는 지렛대를 제공합니다. 프랑스와 일본 간의 이번 움직임은 이러한 막대한 지렛대를 깨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케어맥의 정제소 프로젝트가 2026년 말까지 가동되면 일본은 이곳에서 중히토류 원소 수요의 20%를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재무장관 롤랑 레스큐르의 명확한 발언, 우리는 특히 중국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는 단순한 상업적 선택이 아닙니다. 경제적 도구가 무기가 된 이 새로운 시대에서 전략적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베이징의 과거 일본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 제한을 고려할 때 이 협정은 아시아 거대 국가들에게 생명선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협정의 지정학적 의미는 중국보다는 미국의 맥락에서 더 중요성을 갖습니다.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들은 매우 위험한 딜레마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생존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그들은 안보 우산을 위해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마치 보호비를 요구하듯 접근한 것은 이들 국가를 양대 강대국의 손아 위에 놓이게 했습니다. 워싱턴이 군사주둔을 협상 카드로 삼는 동안 베이징은 공급망을 칼처럼 휘둘렀습니다.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 외교는 이제 이러한 중견국들에게 오랫동안 찾던 제3의 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변덕에 굴복하지도 않고 중국의 독점적 규칙에 갇히지도 않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크롱이 히토류 원소로 시작한 이 파트너십은 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에너지, 방위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미국이 더 이상 단순히 동맹국들을 위협하여 결속시킬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존중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크롱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함께 고려할 때 떠오르는 그림은 워싱턴의 깊이 불안한 진실을 속삭입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 교리는 적들에 의해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동맹국들의 제도적 지혜에 의해 거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반대는 단순히 마크롱의 개인적인 비전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민간 지도부와 군사 지휘부는 미국 전략에 반대하는 데 있어 이례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의 엘리트 장군들이 워싱턴의 중동 정책을 조롱하며 비판하는 사실은 대서양 동맹 내 신뢰의 침식 깊이를 드러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행사된 그 중요한 거부권은 이 정신적 단절에 대한 법적 인정을 찍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서서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력을 위한 정당성을 얻으려는 것을 박탈함으로써 프랑스는 동맹 관계의 경계를 새로 그었습니다. 워싱턴의 군사 증강을 통한 위기 해결 본능은 외교적 장벽에 부딪혔고 그 장벽의 벽돌은 파리 자체가 쌓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전 프랑스의 반대를 떠올리게 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훨씬 더 구조적입니다. 2003년에는 특정 작전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2026년에는 미국이 권력을 행사하는 전체 방식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이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항공모함, 관세를 통해 세계를 굴복시키려 했던 반면 마크롱은 외교 협상과 지경제적 방패를 통해 훨씬 더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고루한 최후 통첩, 즉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정은 가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의 미국과의 안보 관계는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는 동안 하룻밤 사이에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만든 불확실성은 이들 국가를 마크롱의 비전에 날마다 더 가깝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달 말 전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크롱에게 전화할 확률이 72%에 도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환상이 사라지고 있으며 프랑스가 만든 외교적 균열이 백악관의 심각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음을 나타냅니다. 이 격변이 단지 트럼프에 대한 일시적인 경고인지 아니면 국제 시스템에서의 영구적인 지정학적 변혁인지는 앞으로 몇 년간 가장 큰 논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구조적 지표들은 깊은 균열을 가리킵니다. 첫째, 이 움직임은 프랑스의 국가 철학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드골 이후 지속되어 온 전략적 자율성 비전의 21세기 업데이트입니다. 드골은 1926년에 나토의 군사지구에서 탈퇴했고 시라크는 2003년에 미국의 독트린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을 차별화하는 점은 그가 혼자서 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인도까지 이어지는 연합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GDP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둘째, 취해진 조치는 경제적 기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원소 협정과 수십억 달러 가치의 공급망 다각화는 지도자들의 변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장기적인 국가 정책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란 위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힘 기반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타난 이중 체제는 상황의 아이러니를 요약합니다.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는 유럽 선박들은 계속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반면 트럼프의 대규모 함대가 보호하는 선박들은 봉쇄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력이 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워싱턴이 아닌 외교가 제공하는 안전한 경로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동맹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흔들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크롱의 다음 행보는 이 독립의제를 2026년 6월에 예정된 G7 정상회의의 다자간 테이블로 가져가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것이 발생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이 설립하고 지배했던 국제 플랫폼 내에서 자체 동맹국들로부터 구조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3일은 글로벌 체스보드에서 한 시대의 종말 신호가 울린 날로 역사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아침 일찍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프랑스 화물선은 트럼프의 항공모함 함대가 강압으로 이루지 못한 것을 조용한 외교의 힘으로 성취했다. 그날 오후 늦게 아시아의 중심에서 마크롱은 새로운 세계의 선언문을 읽으며 우리는 두 패권의 속국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그 문제의 상징이었다. 유일한 선언문이 전략이었다. 히토류 협정이 기반을 제공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이 정당성의 자물쇠 역할을 했다. 이 네 가지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은 트럼프 하에서 미국의 80년 된 우리가 이끌고 당신들이 따르는 모델이 얼마나 침식되었는지를 증명합니다. 놀라움에 대해 일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진주만에 대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까? 1961년의 수동적이고 약한 비동맹 운동과 달리 오늘날 워싱턴과 베이징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인공지능을 생산하며 거대한 경제를 관리하는 국가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우아한 외교적 조치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낼지는 시간만이 알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중견국들이 워싱턴의 모든 변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안전한 피난처를 구축하는 세계는 트럼프가 익숙했던 옛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산이 약해지고 중견국들이 반란의 깃발을 올리는 이 새로운 외교적 체스 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